예. 자, 2028 대입제도 개편의 큰 축이 수능의 변화, 그리고 내신의 변화, 그리고 또 장기적인 논술형, 서술형의 강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좀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모처럼 또 많은 분들 접속해 주셨으니까 좀 친절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기존의 입시에 대한 안내를 좀 간단히 드리고 바뀐 입시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시는 입시 변화 자료는 요거는 제가 이제 만든 자료인데 많은 이제 설명회에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설명회 화면에서 보고 계신 자료들은 잠깐만요. 채팅창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바로 설명회 끝나고서 파일째로 이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마 소리를 잘 들으시려면은 녹화에 동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입시 변화의 축이 되는 2023, 2024 현재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이 조금 챙겨야 될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수시와 정시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시가 수시 제도와 뭐 정시 제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기억하실 때 수시는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는 거고 정시는 수시가 다 끝나고 나서 12월 말부터 1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9월에 진행되는 입시가 있고 1월에 진행되는 입시가 있다. 현재 입시 축이 시기에 따라서 수시와 정시로 나눠진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수시 모집은 6장까지 원서 접수를 할 수가 있고 정시 모집은 대학들이 가군, 나군, 다군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나다 군별로 해서 많으면 이제 3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정원외라든가 군에 편제되지 않은 학교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9월 달에 수시 6장 그리고 1월 달에 정시 3장 이게 현재 입시 제도고 바뀐 입시에서도 수시 정시와 관련된 변화는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내용을 전제로 해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음, 수시에 여러 제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수시에서 학생부 전형과 특기자 논술 전형 여러 전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얘기는 학생부가 좋구나, 라고 이제 판단하실 수 있고,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전형이 교과만 보는 전형인데에 비해서 종합 전형은 교과 요소 외에도 다른 요소들을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교과 요소 외의 요소를 뭐 비교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교과 요소 외의 요소가 뭐 비교과 쪽보다는 해당 고등학교의 특성을 본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좀 이따가 왜 그런지 좀 안내를 드려볼게요. 그럼 현재 고3 기준으로 하면 수시의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시 지역 균형 전형하고 일반 전형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으로 쓰는 친구들은 학교별로 2명씩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럼 서울대가 2명 추천을 받게 될 거고,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명이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럼 서울대 2명, 연대 10명.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고3 정원의 4%로 추천을 받으니까 200명짜리 학교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전교 1, 2등이 서울대 수시에 지역균형 저전 추천을 받게 될 거고 그다음에 10명 정도가 연대 추천, 8명이 고려대 추천이니까 200명 중에서 한 20명이 양적으로는 스카이 추천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내신이 좋은 친구들 중심으로 해서 수시 학생부 전형의 합격자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식의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시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수시와 정시의 기준을 좀 만들어 보시면은 예. 정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종로학원이나 추억의 많은 이제 입시 기관들이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가채점 상황하에서 합격선 논의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 자료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 현행 입시에서는 수능 성적표에 원점수가 나오지 않거든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가 나오지 않고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 이제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 퍼센티지 그리고 등급만 기재가 돼 있는데 이따가 보시게 될 2028학년도 이후에는 통합형 수능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 없는 관계로 원점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입시를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변화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현재 수능 과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영어가 등급제 과목이고 한국사도 등급제 과목이고 제2외국어도 등급제 과목입니다. 즉 절대평가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평가 과목들은 수능 성적표에 등급이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만 표시가 되고 점수는 아예 기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 건 맞지만 수능으로만 놓고 본다면 원점수 100점인 친구도 성적표에는 1이라고 나오고 원점수 90점인 친구도 성적표에는 그냥 1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실제 수능 정시에서의 변별 포인트는 국수탐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현행 수능에서도 국수탐 300점 만점 기준으로 옛날 추억의 배치표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 틀렸는가 가지고 본인의 국어 점수, 수학 점수, 그다음에 탐구가 50점짜리 두 과목이니까 국어 100점, 수학 100점, 탐구 50, 50, 100점에서 300점 만점 기준으로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려대 경영은 뭐 281점이고 고려대 의대는 뭐 292점이라더라. 뭐 서울대 경영은 288점이고 서울대 의대는 뭐 294점이라더라. 이런 식의 배치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이 자료만 가지고서는 정시 원서 접수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자료가 되는데 뭐 표준 점수라든가 대학별 환산 변환 점수라든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앞으로 입시에서는 굉장히 좀 클리어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서울대 의대가 294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뭐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 중에서 두 개 틀린 친구들 정도 갈 수 있겠구나. 물론 뭐 수학 4점짜리를 틀리면은 안 되겠지만 뭐 국어 한 문제 틀리고 탐구 한 문제 틀린 친구가 정시에서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하는구나. 그래서 뭐 30여 의대가 있고 뭐 치대, 한의대, 약대 그리고 좀 민망하지만 의학계열 다음에 이제 뭐 스카이의 일반 학과들 이런 식의 배치표 기준으로 응시를 하시는 게 정시가 되겠죠. 자, 그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행 입시에서 중요하게 보실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수시와 정시가 각각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를 좀 보시는 건데요. 화면이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2023학년도 작년 입시에서 서울대에 등록한 학생들로만 놓고 봤을 때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면요. 서울과학고, 뭐 이름은 서울과학고지만 영재학교죠. 77명의 학생이 서울대에 등록을 했는데 수시로 55명, 정시로 22명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복습을 좀 해볼까요? 수시로 간 친구들은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은 2명 추천이기 때문에 55명이 갈 수 있는 전형은 아니죠.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소위 일반 전형으로 많이 갔습니다. 55명. 참고로 서울대 수시 같은 경우에는 합격생의 90% 이상이 현역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뭐 재수, 삼수 학생들 많지 않고 오히려 조졸 학생들이 있을 정도니까 좀 어린 친구들을 좋아하는 전형이다. 현역이 유리한 전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정시로 22명이니까 이 친구들은 수능을 잘 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뭐 대치동 특유의 표현을 좀 알려드리면 수시로 뭐 서울대를 갔다 의대를 갔다 그러면은 학교가 참 훌륭한 학교다. 고등학교가 이렇게 칭찬을 할 거고요. 정시로 뭐 서울대를 갔다 의대를 갔다 그러면 학교가 훌륭하다기보다는 학생이 참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시는 참고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졸업생들인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수능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면 볼수록 성적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여건들이 있으니까요.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중학생들 많이 좋아하는 학교인데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 용인 외대부고는 작년에 60명의 합격생 중에서 수시가 24명이고 정시가 36명이다. 그러면 비율이 대략 뭐 2대 3, 1대 1.5 정도 비율로 정시로 좀 더 많이 보냈구나. 그렇다면은 외대부고가 300명이 넘는 학교인데 수시에서 24명이 최종 등록을 했다면은 1단계 2배수 합격이니까 한 50명 가까이가 붙었을 수 있고 1단계 서류에서 50명 정도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원서 접수는 한 100명 이상 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현행 9등급제에서 외대부고의 1등급, 2등급은 말할 것도 없고, 뭐 3등급, 4등급 이런 친구들 중에도 서울대 원서를 내고 1단계 합격을 하고, 혹시나 최종 합격한 친구들이 있는 바로 이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자, 뭐 하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57명의 합격생 중에서 수시에 42명, 정시에 15명이니까 뭐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반밖에 없네 이런 식의 가칭안으로 보면은 수시로 참 많이 보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정시는 수시보다 많이 못 붙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고가 200명 학교인데 수시에 42명 대부분이 현역인 걸 감안하면은 하나고의 한 절반 정도의 친구들은 서울대에 1단계 합격을 하고 면접까지 가는 이런 식의 상황을 예상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때 이제 수시에서 안 됐거나 현역으로 힘들었던 친구들이 재수, 삼수를 해서 정시로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런 통계들이 굉장히 잘 나오니까 실제로 보시면은 수시로 붙는 친구랑 정시로 붙는 친구들이 크게 보면은 학생부가 좋아서 수시로 합격하는 친구, 또 수능을 잘 봐서 정시로 가는 친구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뭐 기존 자료는 그렇게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어서 일부러 좀 작게 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바뀐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보도자료 원본 파일이 대략 보도자료로 한 6페이지 내지는 Q&A까지 하면은 12페이지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보도자료의 기초가 되는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이라는 원 자료가 대략 또 한 10여 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공문 형식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공무원분들의 이제 자료 정리 방식들이 칼라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저도 이제 흑백으로 복사하기보다는 칼라본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 CNA 논술 전국에 한 60여 배움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배움터 원장님들이 이제 협조를 좀 해주셔서 대략 한 10,000부 가까이 요 칼라본 대학 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어, 인쇄물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번 주, 다음 주까지 지역 배움터로 이제 도착할 예정이니까 재원생 학부모님들은 현재 배움터에서 요 칼라 자료를 그냥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설명회 후에 요 자료들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신 이메일 주소로 그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출력하실 때도 가급적 칼라로 출력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목을 먼저 보시면은 2028학년도 수능과 관련해가지고 먼저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수능 과목의 선택 과목 없이 통합 평가를 한다라는 제목이 이제 타이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화는 현 중2 친구들부터의 수능은 선택이 없다. 그러니까 기존의 지금 고3 친구들부터 중3 친구들까지는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선택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표현이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학업 포기 네모는 내신 9등급제를 2025년부터는 5등급 체제로 바꾸겠다. 그래서 앞에가 2028인 이유는 현재 중2 친구들이 수능을 보는 해가 2027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일 거거든요. 그래서 2027년에 보는 수능이 보통 2028 수능이라고 부르게 되고, 대학에 이제 현역으로 가게 되면은 2028 학번이 되는 이런 식의 상황이 될 거라서 2028 수능이라고 부를 거고요. 내신은 이제 현 중2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산정이 되는 거니까 내후년 2025년에 현 중2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부터 5등급 체제로 바뀌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감춰져 있는 진실 중에 하나는 현 중2 친구들부터는 개정교육 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2025년 고등학생이 됐을 때 교과서가 새로 다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알고 계신 내용이겠습니다만은 현 중2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몇 단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몇 학점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뭐 수학 4단위 이렇게 하지 않고 수학 4학점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겠죠. 그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수능 과목과 관련된 변화를 먼저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수능에서 지금 방금 표시해 드린 것처럼 통합형, 융합형 수능 과목 체제로 개편하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럼 2028학년도 수능은
국어도 통합 수능, 수학도 통합 수학, 그 다음에 사회나 과학 탐구 영역 자체가 선택이 아닌 융합형으로 출제된 통합 과목을 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림 이제 잘 보이실까요? 화면 한번 다시 같이 보시면은, 이런 식의 그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부침 자료로 나와 있는 가장 유명한 자료죠. 2028 수능 개편안 요약 자료가 되는 셈인데요. 예를 들면 현재 국어가 이제 1교시입니다. 그래서 수능 아침날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80분에 걸쳐 가지고 이제 45문제를 푸는 시험인데, 현재는 수능 국어의 45문제가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독서가 17문제, 문학이 17문제, 그리고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서 11문제를 응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8 수능에서는 이렇게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 없이 수능 국어의 출제 범위 과목이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어뿐만이 아니라 현행 자료표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텍스트가 많은데, 개편한 자료를 보시면은 굉장히 좀 한가하고 공통 돼 있는 부분들이 개편안의 이제 핵심 부분들을 잘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중2 친구들이 보는 수능 국어는 화법과 언어라는 과목, 그리고 독서와 작문이라는 과목, 그리고 문학이라는 과목을 다 응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사는 80분 제한 시간과 45문제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기존의 독서 17문제가 가장 어려운 소위 킬러 문항이었는데 독서와 작문으로 바뀌었을 때도 어려울지, 내지는 문학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일지, 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화법과 언어만 들어가 있고 작문은 지금 독서와 작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일부 유튜버 분들은 뭐 매체가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새 교과서가 좀 나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어 관련돼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독서 영역과 문학 영역뿐만이 아니라 화법, 언어, 작문 전 영역에 걸쳐서 고른 공부가 좀 필요하다. 특히 중등 과정에서 고등 문학 작품 전문을 좀 독서에 나가고, 특히 독서 파트에서 중요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융합 등등의 고난이도 문해력 지문들을 읽어 나가야 되는데, 자칫 몇 안 되는 그 아까운 고등학교 수능 문제들이나 모의고사 문제들을 푸는 방식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실제 수능 국어가 겨냥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해력과 독서력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실제의 독서가 중등 고학년까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나 좀 추가를 하고요. 자, 2교시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원, 수투를 공통으로 하고 확통, 미적, 기하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사실 현실에서도 셋 중에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 의대라든가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미적이나 기하 중에 선택하는 거를 디폴트 값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확통을 선택했다가는 정시에서 의대나 자연계 학과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문이과 통합이지만 현실에서는 문과 쪽 학과를 지망하는 친구들은 수원, 수투와 확통을 선택해서 응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의대나 공대 생각하는 친구들은 미적이나 기하, 그중에서도 미적분 선택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실인데요. 2028 수능부터는 공통 수능으로 진행이 되면서 대수, 미적분일, 확률과 통계가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대수라는 껍데기, 교과서 표지가 대수인데 내용은 현재 수원하고 거의 같고요. 그다음 미적분 1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현재의 선택 과목 미적분이 아니라 수2의 껍데기가 미적분 1로 바뀌는 거다. 그러면 현재 중이들이 보는 2028 수능 수학은 수원, 수투, 확통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구나. 그래서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수학 공부 양이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맨 밑에 칸에 보시면은 제2외국어와 한문이라는 선택 과목 안에 아직은 확정은 아닌데 추가 검토로 9개의 제2외국어 한문 말고
심화 수학이라는 과목을 여기에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수능 1교시, 2교시, 점심 먹고 수능 3교시, 4교시, 마지막 5교시가 제2외국어를 볼지 말지인데, 이 제2외국어 보는 시간에 심화 수학 한 과목으로 설정을 해서 기존의 미적분 과목이 미적분 2가 되는 거고, 기존의 기하가 같은 기하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고 나면, 의대나 자연계 최상위 대학들, 사실 최상위가 아니더라도 자연계 학과를 지원하려는 친구들은 공통 수학은 기본으로 하고 심화 수학의 미적과 기하까지 다 해야 되는, 그래서 현재 수험생들은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물론 내신으로는 두 개, 세 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능으로는 하나를 선택하는 시스템인데 2028 이후로는 수원 수투는 당연하고 확통까지가 공통 수학에 들어가는데 심화 수학 선택 과목으로 미적 기하가 있기 때문에 수학을 다 해야 되는 이런 식의 공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학원이나 수학 선생님들은 2028 수능 개편안이 수학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 심화수학과 관련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은 상대평가 과목이 아니라 절대평가, 이렇게 영어나 한국사, 제2외국어처럼 음영이 표기되어 있는 과목들은 절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5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면은 1등급을 주고, 35, 30점 이상, 3등급 이상이면은 뭐 서울대에서 감점을 안 해주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거든요. 물론 제2외국어는 45점 이상이어야 1등급이 나오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라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은 적어도 심화수학에서 50점 만점에 절대평가로 45점 이상을 받는다. 그러면 50점 만점짜리 과목은 2점짜리 문제랑 3점짜리 문제가 이제 섞여서 절반 정도씩 나오게 될 텐데 2점 하나, 3점 하나 두 개를 틀리면 1등급인데 3점짜리 두 개를 틀리면 2등급이 돼버리는 상황이 될 테니까 심화수학 공부를 할 때 3점짜리를 안 틀리는 공부가 필요하다.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수능만으로 놓고 본다면 국어, 수학이 공통으로 출제되는 뭐 과거 표현으로 문과든 이과든 뭐 경영학과를 가려는 친구든 의대를 가려는 친구든 똑같은 국어 시험을 보고 똑같은 수학 시험을 보니까 이제 표준 점수가 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원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받느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실 수 있겠고요. 영어는 기존과 똑같이 원점수 90점 이상이면은 1등급 이렇게 등급제로 해서 등급만 표시되는 절대평가 과목이고 한국사도 절대평가 과목이고요. 자, 그 다음 수능에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변화가 사회, 과학, 탐구 영역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수험생들은 사회가 과목이 9개입니다.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 생활교육, 윤리사상. 그리고 과학 과목도 물화생지의 원투 해석 8과목이니까 이론적으로는 17개의 사회탐구 영역에 해당하는 과학탐구 영역에 해당하는 과목들 중에 두 과목을 선택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땠냐 하면 뭐 의대나 자연계 생각하는 친구들은 물화생지 중에서 두 과목,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뭐 물리나 화학 중에 한 과목을 반드시 응시하도록 옵션을 걸어놨기 때문에 뭐 물생을 하든 뭐 화지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 과목을 조립했었는데요. 앞으로의 중2 친구들이 보는 수능에서는 사회든 과학이든 선택을 하지 않고요. 공통으로 통합사회, 공통으로 통합과학을 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행 교과서로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고등학교 1학년에 편제되어 있는 과목인데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통합사회 1, 2, 과학, 통합과학 1, 2 이렇게 해서 이제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빠른 대치동 학원에서는 중2 밑으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써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 프로그램을 벌써 개설하는 경우들도 봤는데 일단 통합사회와 통합과학과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는 내년 하반기에 예시 문제를 공개하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 중2 친구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새로운 통합사회와 새로운 통합과학 교과서를 봐야만 알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니만큼 저는 뭐 개인적으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준비를 위한 선행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최근 너무
과학 탐구 영역에 뭐 물화생, 뭐 선행을 너무 중학생들이 많이 하느라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좀 봐왔기 때문에 새로운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공통응시 영역에서는 둘 다, 뭐 예를 들면 50점, 50점 만점 하에서 한쪽이 너무 무리하게 선행이 된다 하더라도 50점 만점에 100점을 받는 건 아닐 거고, 특히 이제 통합사회를 소홀히 했다가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부분들을 상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균형 잡힌 공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20문제인데 20문제 중에서 통합과학을 뭐 물화생지 해가지고 5문제씩 20문제를 조립할 거냐. 내지는 사회 영역도 9과목이긴 합니다만은 뭐 사범대 기준으로 지리교육과 역사교육과 일반 사회교육과 그리고 윤리교육과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지리, 역사, 사회, 윤리를 뭐 각각 뭐 5문제씩 출제하면 20문제, 20문제가 기계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현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의 구교과서들을 보면 중2 친구들부터 새로운 교과서로 바뀔 테니까요. 대표적으로 통합사회 1단원 단원명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뭐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뭐 과학 같은 경우에도 뭐 물질과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한 단원 내에서도 물화생지 영역들이 굉장히 융합되어 있는 이런 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다른 어떤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필수의 영역으로 확정해 나가는 이런 식의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생길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적어도 뭐 공부 양이나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심화 수학이 어느 정도 절대화되느냐, 심화 수학을 어느 대학들이 필수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공통 수학 범위가 현행 수원 수투에다 확통으로 제한이 된 부분들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심화 수학까지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은 양이 좀 많아지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 국어나 사회, 과학에 있어서 뭘 선택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스트레스 내지는 에너지를 좀 절약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학생들 표현으로 닥치고 국어, 통합사회, 통합과 무조건 봐야 돼. 뭐 이런 식의 어떤 맥락으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수능 체제가 이렇게 과목에 있어서의 통합적 성격들이 강화되고, 한편 영어나 한국사, 제2외국어, 심화수학만 절대평가로 등급제고 국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여전히 9등급 상대평가하면서 점수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수능과 마찬가지의 아까 보셨던 배치표 시스템이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수탐 기준으로 해서 뭐 300점 만점에 몇 점 이런 식의 설정이 될 거고 지금은 요 점수 내에서도 어느 선택 과목으로 점수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릴 수 있는데 앞으로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의 유불리 문제는 이제 종결된 거다 이렇게 하나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내신의 변화인데요. 아까도 제목에서 보셨듯이 학업 포기 네모는 내신 9등급제를 이제 5등급제로 바꾼다. 그래서 현재의 9등급제 하야에서는 1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4%밖에 되지 않았죠. 그래서 200명짜리 학교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8등 안에 들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었고, 특히 이제 어떤 친구는 조상의 음덕으로 국영수 사과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다 8등을 해서 8888 8등해서 성적표에는 다 1등급 이렇게 나오는 친구도 있는데 또 대다수의 친구들은 뭐 수학, 과학은 200명 중에 전교 1등을 해서 1등급인데 뭐 국어나 사회를 뭐 9등을 했다. 그러면 이제 5과목의 단위수를 좀 무시하고 계산을 하면 국영수사과를 다 1등급 받았으면 1.0인데 뭐 국어가 2등급이면 1.2, 사회도 2등급이면 1.4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가 수시에 반영되는 내신이다 보니 전 과목 중에 절반을 1등급을 받고 절반을 2등급을 받았다면 대략 내신 평점이 1.5 이 정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내신과 관련된 커트라인도 많은 공개된 자료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서울대 의대나 연세대 의대에 수시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내신이 대략 1.1 정도 안에 들어가야 합격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1.1 내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10과목을 봤을 때 하나 정도 2등급 나오는 이런 식의 수준이니까 그것도 4% 안에 들어가야 되는 1등급이니까 대단히 내신 9등급제가 변별력이 좀 강한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바뀌는 수능 체제, 바뀌는 내신 체제에서는 알고 계시다시피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서 1등급을 10%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1등급이 4%, 2등급이 그 다음 7%에서 11%가 현재 9등급제에서의 1, 2등급이었던 걸 감안하면 앞으로는 10% 안에만 들면 1등급 이렇게 표시가 되는 시스템이니까 200명 중에 4%, 8등이 아니라 200명 중에 10%, 20등 안에 들면 1등급이 되는 이런 식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굉장히 좀 궁금한 데이터라 뭐 종로학원이나 여러 이제 입시 기관에서 데이터들을 추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한 학교에서 4% 1등급이라고 했을 때 국영수사과를 다 1등급 받는 친구들은 4%보다는 훨씬 적겠죠. 게다가 1학년은 국영수사과가 공통 과목인 셈인데 2학년 가는 순간 국어는 뭐 크게 뭐 문학과 독서니까 상관없지만 특히 이제 과탐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주로 나눠지게 되면 200명이 다 선택하지 않고 100명짜리 과목, 50명짜리 과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고교 학점제가 적용되는 상황 하에서 인원이 많은 과목으로 쫓아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내가 꼭 대학에서 전공하고 싶은 지원 분야와 연관되는 과목을 들을지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최상위 대학들은 몇몇 과목들은 이제 필수 이수 과목으로 이제 지정을 하거나 특정 분야의 과목을 고교학점제에서 이수해야만 해당 학과에 응시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옵션을 두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일단 수능 별개로 내신만을 놓고 본다면 전 과목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현재 추산하기를 전국에 한 40만 명 가까이 되는 고3 학생들 중에서 3학년 1학기까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소위 1.0 친구를 보통 1000명 내외로 추산을 하거든요. 뭐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경쟁이 치열한 학교에서는 1.0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고 경쟁이 좀 덜 치열한 지역이나 학교에서 1.0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아예 뽑지 않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고의 1점대 초반하고 특목고의 2등급, 3등급 친구들하고 다 잘하는 학생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4% 1등급 하에서 전국에 한 천여 명이 되는 전과목 1등급 친구들이 10% 1등급이 되는 순간 최소한 3,000명, 보통 한 5,000명, 많게는 한 10,000명 정도까지도 지금 추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계산식은 현재 중2 친구들이 고3 3학년 1학기가 돼봐야 정확하게 이제 판명이 되긴 할 텐데, 그럼 여기서 이제 착한 학생들이나 착한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니 1등급이 이렇게 많아지면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동점자가 너무 많은 셈이니까 고민되지 않을까? 아까 수능 같은 경우에는 통합이긴 합니다만은 국어, 수학, 탐구가 각각 상대평가 9등급제이기 때문에 정시 변별력에 큰 무리가 없겠지만 수시 같은 경우에는 9등급이었던 내신 제도가 5등급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1, 2등급인 친구들이 얼추 1등급, 뭐 3, 4등급인 친구들이 얼추 2등급, 뭐 3등급 이렇게 되는 순간 내신이 인플레가 되면은 합격, 불합격의 변별 포인트가 추가로 생기지 않겠는가 고민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감춰진 몇 가지 진실이 있는데 내신이 인플레 된다고 해서 예전엔 2등급이었던 친구가 1등급이 되는 순간 예전에 2등급인 친구가 갈 수 없었던 1등급 대학이나 학과를 갈 수 있게 된 건 아니고요. 예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신 기준이 좀 완화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따가도 좀 증명을 해드릴 텐데 현재 입시 제도 하에서도 전과목 1등급이 1000명 가까이 나오면 서울대 의대나 연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모집 정원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내신 1등급 만점이 돼버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이미. 그렇다면 같은 1등급 내에서 어느 1등급을 합격시키고 어느 1등급을 합격시키지 않을지에 대한 추가 변별 장치가 필요하겠다라는 추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중2 학생들한테 요 설명을 해주면서 친구들아 4% 1등급은 되게 힘들어 보이지만 10% 1등급은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우리 으쌰으쌰 열심히 공부해서 1등급 받자.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덜 민망해졌어요.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너네들 중에 1등급 받을 친구는 4%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이 과학적으로 전제되어 있어서 덕담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중2 친구들 똘망똘망한 눈을 보면서 열심히 하면 10% 안에 드는 것, 4% 안에 드는 것보다 어렵지 않아. 라는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납득을 할 수 있게 된 이런 변화라고 하나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5등급제 변화 내에서 조금 더 추가로 보셔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 뭐 전체에 이제 의견들이 좀 있겠지만 이번 교육부 자료에서 좀 특이한 포인트는 음, 학부모 설문조사 내용들이 좀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부침 자료에 보시면은 서술형, 논술형 관련된 수능 얘기를 하면서 선다형 1, 2, 3, 4, 1, 2, 3, 4, 5번 중에 찍는 이 선다형은 사지선다, 오지선다 정답 찍기 문제가 있지만 채점 기준의 공정성 논란이나 사교육 과열 등으로 수능에서의 논술형, 서술형 도입이 회의적인 설문조사 결과인데 다만 학업 수준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이란 점에는 대체로 동의들을 하고 계시더라. 굳이 이런 표현을 왜 넣어놨을까 좀 궁금했는데 실제 Q&A 자료들에 보니까 그 의도가 좀 발견이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통합수능 체제가 뭐냐, 더 어려워지느냐, 쉬워지느냐, 특히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새로 보여지는데 사교육 부담이 늘어날 거냐 이런 식의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 중에 예시 문항을 공개하겠다라는 얘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심화 수학 도입 여부는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다라고 이제 유보를 한 상태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내신 방식의 변화 과정에서 5등급 제2 변별력 문제를 이제 질문하고 있는데 오히려 3년간 배우는 과목들을 다 합치면은 5등급제로도 충분하다라는 얘기에 더해가지고 내신에서 서술형, 논술형 평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능은 좀 유보가 되어 있지만 내신에서의 논술형, 서술형 평가 확대는 성취 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 취지다라는 거에 더해서 논서 수령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뭐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수능 체제에서 논술형 서술형이 요번 개편안에서는 출제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지만 내신을 통해서 논술형 서술형을 충분히 접하게 되면 향후 미래형 수능에서는 서술형 논술형이 다뤄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현 중2부터의 개정교육 과정이 짧으면 5년, 6년, 길면 한 7년, 8년 정도 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2 밑으로, 뭐 초 3, 4 밑으로, 내지는 초 1, 2 밑으로의 또 새로운 입시제도 개편 방향에서는 뭐 내신 5등급제의 변화 방향이나 내지는 수능 9등급제 내에서의 변화 방향 속에서 소위 서술형, 논술형, 수능에 대한 논의들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 측 이제 각 학교별 시행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일단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상으로만 봤을 때는 소위 수능 시험과 관련된 변화하고 그다음에 통합형, 융합형 수능 체제 하에서의 내신 5등급제로의 선진화란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 조금 언급해 드려야 되는 건 현재 이제 생기부가 대학에 공개되는 과정에서 절대평가와 이제 상대평가 과정에서 뭐 공통과목, 선택과목, 뭐 전문교과 과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절대평가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원점수와 A, B, C, D, E 이런 식의 성취도가 이제 공개가 될 텐데요. 만약에 절대평가로만 진행이 됐다면 뭐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과목에 A를 뭐 50%를 줄 수도 있고 뭐 80%를 줄 수도 있고 A를 이제 남발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상대평가 5등급자가 병기되기 때문에 절대평가로는 A를 받았는데 A를 받은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뭐 20%다. 그러면 그 중에 10%는 절반이 되는 친구들은 1등급이라고 표시가 될 거고 나머지 10% 친구들은 2등급이라고 표시가 되니까 A-1등급과 A-2등급이 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이 절대평가, 상대평가 내에서 각각의 분포 비율도 공개가 되고 과목 평균도 공개가 되고
또 몇 명이 수강했는지 요것도 좀 공개가 되는데 현행 표준 편차 같은 경우가 공개되는지의 여부가 대학에서 학생들의 내신을 판별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엔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시안을 좀 봐야 되겠지만 뭐 이런 정도만 공개돼도 뭐 대학 입장에서 특히 최상위 대학 입장에서 뭐 모든 과목에서 절대평가 성취도가 A고 상대평가 등급이 1등급인 친구들 중에 우리는 선발할게 이런 식의 일종의 예선 역할을 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원 자료에는 평가 역량 강화라는 틀 내에서 논술형, 서술형 평가 확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오지선다 말고 논술형, 서술형으로 내신 시험을 평가하라. 그래서 현행 제도에서는 논술형, 서술형 문항의 출제 관련 기준이 좀 미미했는데 앞으로는 논술형, 서술형 문항만으로도 내신 평가가 가능하도록 실제로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1학년 1학기 통합사회 중간고사 시험이 100%뭐 논술형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고 특목고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과목에 있어서 서술형이나 논술형 비중을 50% 이상으로 가져가는 이런 경우들이 지금도 있는데 새롭게 2024 학교생활 기록 작성과 관련된 즉 생기부 작성과 관리 지침이 개정되면서 서술형, 논술형 비중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2028 대입 개편 시한 논의의 이제 확정 버전은 올해 이제 공개가 된 상황 하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을 해서 내년 상반기 대입 전형 운영위원회에서 대학들이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텐데 장기적으로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좀 확정을 하게 될 거라서 실제 국가교육발전계획 과정 하에서 중장기 발전 방향이 논의될 때 뭐 미래 세대 방향과 관련된 논의 설정. 그래서 이번 교사 평가 역량 건에 더해서 논서 수령 내신 평가의 혁신이 대입과 연계된다. 그러면 내신에서 먼저 논수령 서술형이 강화되고 다음번 내지는 그 후에 수능부터는 대입에서도 많이 강조가 되는 이런 식의 맥락으로 이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침 자료에 보면은 이제 중2 친구들이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1학년 과목이 국어는 공통국어 1, 2, 1학기, 2학기겠죠? 그다음에 수학이 이제 공통수학 1, 2가 될 거고 사실 뭐 기본 수학은 수학 성취가 좀 낮은 친구를 위한 좀 스페어 과목이니까 공통수학을 기본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통영어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사회가 이제 한국사 1, 2, 1학기, 2학기 나누게 될 거고 통합사회 1, 2 그다음에 통합과학 1, 2 이런 식으로 해서 고1 과목들은 고교 학점제라고는 하지만 공통 과목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 고1에 해당하는 공통 과목 중에서 한국사가 이제 수능에서 그리고 통합사회 1, 2와 통합과학 1, 2가 수능에서 다뤄지는 과목이다 보니 고1 과목이 수능 과목이 되는 게 한국사와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국어는 이제 2학년 때 주로 배우게 되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 수능 국어 과목으로 그 다음에 현행 수원, 수투가 대수, 미적분일로 제목만 바뀌면서 확통까지 이렇게 해서 수능 수학으로 영어 원투가 수능 영어로 뭐 제2외국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 과목들 중에서 현재 진로 선택에 해당하는 기하와 미적분 투 현행 미적과 기하가 되겠죠. 요 과목이 소위 이제 선택 과목에서 채택이 될지 안 될지 요게 이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자료들 중에서 조금 눈에 들어온 건 뭐 다른 나라들의 내신 평가 방식 언급을 하면서 뭐 미국, 영국, 프랑스, 홍콩, 호주까지가 5등급제고 영국 6등급제, 뭐 중국 4등급제 이런 언급하면서 지금 이제 5등급 방식으로의 내신 변화를 좀 정당화하는 논의가 있고 그중에서 이제 일본 관련된 얘기들을 하면서 음, 일본에서 소위 이제 논술형, 서술형, 수능 도입과 관련된 언급이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현실적으로 좀 판단하실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정리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킬러 문항 관련된 논란도 있었는데요. 실제 통계로 확인을 좀 해보시면요. 음, 재작년 수능이 굉장히 불수능으로 유명했는데 수능 응시자 중에서 영어 1등급 만점인 친구가 27,830명입니다.
아까 확인하셨듯이 영어는 절대평가 과목이기 때문에 점수 없이 등급만 나오죠. 수능 응시생의 6% 정도가 동점자 만점인 겁니다. 실질적인 변별력이 좀 적죠. 그래서 뭐 영어가 2, 3등급 나와도 뭐 서울대를 가더라 이런 얘기는 수능에서의 영어 변별력이 크지 않고 영어 비중이 크지 않아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수학은요. 재작년 수능에서 2,702명이 100점을 받았습니다. 뭐 확통, 기하, 미적, 선택자들 다 합쳐서 원점수 100점인 친구가 2,700명이니까 대략 1%가 안 되는 친구들이 수학 100점이죠. 자, 국어는요. 28명. 수능 역사 이래 두 번째로 어려웠던 불수능 국어였습니다. 0.01%의 친구들만, 28명의 친구만, 수십만 명 중에서 국어 100점이 나왔죠. 자, 왜 그런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죠. 수능 영어가 등급제로 바뀐 겁니다. 근데 수능 영어가 등급제로 바뀌어서 변별력이 크지 않은데 수학을 어렵게 내면은 뭐 수포자가 증가하고 뭐 이렇게 문제 제기가 많을 거고 또 사탐 과탐은 아까 17과목 선택 과목별로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변별력을 극대화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등급제의 풍선 효과가 수능 국어의 난이도를 좀 어렵게 만든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자, 작년은 어땠냐면 많은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수학은 어려워졌다. 근데 국어는 쉬워졌다.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2,700명이 100점을 받았던 수학에서 작년 수능은 900여 명만 100점을 받았으니까 만점자가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 만큼 수학이 어려웠던 거 맞습니다. 근데 국어는요, 28명이 만점이었던 시험에서 371명이나 만점을 받았으니까 만점자가 뭐 열 몇 배 이상 증가했으니까 쉬워졌다. 언론에선 그렇게 보도할 수 있겠습니다만 두 과목만 놓고 볼까요? 여전히 작년 수능 기준으로 수학 100점은 900여 명인데 국어 100점은 300여 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 뭐 6월, 9월 평가원을 통해서 예측해 보건데 국어도 어려울 거고 수학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체제가 보여줄 수 있는 수능의 변별력은 영어를 가지고 변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된 수능에서는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이 뭐 어떻게 내지는 얼마나 어렵게 출제되든지 간에 뭐 다 똑같은 조건이라고 했을 때 남는 두 과목 수학하고 국어가 실제 2028학년도 변화된 신수능 체제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인 건 좀 분명한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수능 국어 과목이 예전처럼 화법 다섯, 장문 다섯, 문법에 해당한 언어 다섯, 15문제하고 독서 15, 문학 15 이렇게 45문제로 출제가 되다가 지금 고3들은 독서가 17문제, 문학이 17문제, 34문제가 픽스되어 있고 화법과 장문 언어 매체 중에 하나를 골라서 11문제를 푸는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 이제 바뀐 수능 체제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화작이냐 엄매냐 화작이냐 엄매냐 뭐가 유리하냐 똑같은 100점을 받았을 때 표준 점수가 높은 과목이 뭐냐 이런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만 수험생 입장으로 가면 화작이나 엄매 모두 그렇게 어려운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능 국어에서 100점이 안 나오는 이유는 1등급이 안 나오는 이유는 문학이나 독서, 공통 과목에서 틀리기 때문이고요. 특히나 오답률을 확인해 보시면 문학에서도 뭐 고전 문학, 현대 문학, 또 시와 소설, 이렇게 장르나 시대에 따라서 융복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고요. 실제로 지난 킬러 문제를 출제하지 말라고 했던 9월 평가원에서는 문학 문제의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어 영역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분야는 독서 영역입니다. 다들 비문학이라고 부르시는데 저는 물론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독서 과목이 수능 국어에서 가장 변별이 되는 과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독서 관련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서 초등 친구들이 수능 국어 문제를 많이 풀어서 본인 수능에서 수능 국어가 잘 나올지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면 초등에서의 초등 독서, 예비 중일에서의 독서, 또 중등 과정에서 필요한 독서들이 충분히 누적된 친구들이 문학과 독서를 양대축으로 하고 있는 현재 수능 국어에서도 상대적인 비교 우위를 점하게 될 거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더 중요해질 수 있는 국어에 대한 정통 대비는 문학과 독서 영역 양쪽을 아우르는 중등 과정에서의 준비가 필요한데 있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은 기출문제를 앞시고 고등학교 문제를 땡겨서 푸는 건 영어나 수학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국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자, 최종 정리를 좀 해볼까요? 아까 좀 미스테리하게 남겨드렸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문제는 작년 서울대학교의 수시 모집에서의 적성 인성 면접이라고 하는데 수의대나 의과대학 그리고 치의학대학원, 치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MMI라고 불리우는 미니 멀티플 인터뷰, 그래서 미니 다중 면접이라고 하는데 면접을 봅니다. 아까 내신 1등급이 지금도 많다고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더 많아지겠죠. 5등급제니까. 자, 그럼 이 친구들을 뭐 지금은 2배수입니다만은 서울대 2배수가 꼭 2배수일 이유는 없죠. 연대처럼 뭐 5배수, 6배수 이렇게 뽑을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똑같은 1등급인데도 다음 글을 읽고 제목을 한 문장으로 정해 보십시오. 제시문 하나당 면접 시간이 10분인데요. 제시문을 읽는 시간을 2분을 줍니다. 그러면 2분 동안 읽고 8분 동안 교수님과 이제 면접을 봅니다. 자, 복잡한 지하철에서 배려를 할 건가 말 건가. 짧은 제시문인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생각을 해봐라. 작년에 제일 재밌었던 문제죠. 평생 노동자 건강을 연구한 그나마 의대니까 의대랑 비슷한 문제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퀘벡대 교수가 보이지 않는 고통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테니스 엘보라고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사실 테니스 엘보에 많이 걸리는 사람은 테니스를 많이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주에 50시간씩 전선을 잡아 당기고 벗겨내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아, 반복적 육체 노동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 실제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유명한 서울대 이제 폐지됐습니다만 자기소개서에서 많이 다룬 김승섭 교수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 뭐 이런 식의 소위 사회 역학이라든가 노동자 건강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사회 이슈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에서 특정 질환에 대한 진단 시 평균 나이가 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3년 생존율의 격차가 왜 이렇게 큰지, 봉사활동을 하는 게 우선일지, 경시대회 준비가 우선일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그렇지 않다, 휴식하기 전에 맡은 일 끝낸다, 안 끝낸다, 학급 학생의 유형들을 왜 의대 지망생들에게, 그것도 1.0에 가까운 내신으로 1단계를 통과한 애들한테 물어보는지, 요걸 좀 보셔야죠. 서울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대도 정시 모집에서 재작년 문제인데요. 특정 그림의 인물들이 어떤 감정 상태냐, 또 어떤 적절한 행동을 할 것 같냐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줍니다. 그럼 특정 그림 하에서 어떤 연출들이 될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어떤 눈빛인지를 요거 좀 읽어줄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가 대학에서 소위 이제 결승전으로 생각하는 능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입시안 가지고 이제 여러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내신 5등급제가 되고 서술형 평가가 강화되고 수능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이 폐지가 되고 수능 사회와 과학을 모두 응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1차적으로 내신 인플레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텐데 똑같은 내신 1등급이더라도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내신만 1등급이지 수능 등급이나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로도 고려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국수, 영탐 4개 영역의 등급 합을 5 이내로 걸고 있습니다. 과탐 2개의 평균을 소수점 절사하지도 않고요. 최저 기준이 4합 5란 얘기는 한 과목 빼놓고는 다 1등급이 수능에서 나와주는 친구들이어야 내신이 좋더라도 합격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을 강화하거나 신설하거나 이런 방안으로 내신 인플레를 보완할 거고 특히 주요 대학, 의대 같은 경우에는
소위 MMI라 불리우는 미니 멀티플 인터뷰 등등의 면접 구술고사들이 강화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다음번 소위 미래형 수능 체제 하에서는 내신에서 충분하게 연습했었던 서술형, 논술형이 논술형 수능으로까지 바뀌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예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제주 배움터에 이제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서울대 의대 수시 뭐 수석 입학 이 플랜카드 10년쯤 걸어 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내신이 좋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합격하는 시스템 아니고요. 또 수능을 잘 봤다고 해서 모든 데를 갈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내신 플러스 결승전 구술 면접에 대한 경쟁력도 갖춰야 될 거고, 좋은 수능 점수와 더불어서 최종적인 자기 지원 대학이나 학과에 맞춰서 대학별 고사라고 불리우는 이런 추가 포인트들까지 앞으로 각 대학들이 이렇게 바뀌게 된 수능 제도와 내신 제도에 맞춰서 어떤 입학 전형 계획들을 발표하는가, 이걸 좀 추가로 고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일단 녹화 내용은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좀 해보고요.